그래서 2035년이 되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갈 거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하는 건 자기 인생관이니까 좋지만은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노후 준비는 그 대표님 그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네. 칠순 빚쟁이 뭐 이런 단어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노년에도 이제 뭐 대출 빚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이 노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 좀 이렇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기준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대충 기준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네. 딱 중위소득 네. 뭐 그 정도는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위소득.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2인 가족 기준으로 딱 중위소득이 326만 원이더라고요. 326만 원. 네. 그 정도를 받으면 우리나라의 중간이니까 그거는 모자라면 안 되죠. 맞춰 살아야죠. 우리는 그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네. 그냥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위소득으로 이제 보통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326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 같은 분들은 300만 원 이상 받으니까 뭐 다른 재산이 없어도 그 정도는 소득은 있고요. 아, 연금으로. 그래 연금으로. 아, 네네. 또는 이제 부동산 있는 분들은 월세나 이런 소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금융자산 있는 분은 그거 헐어 써도 되고 네. 그다음에 나는 뭐 일해서 할 거야. 근로소득 있는 분도 또 네. 그냥 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자식이 또 효자가 있어가지고 계속 도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대답하기 어렵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오히려 우선 그렇게 가진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렇기도 하죠. 예, 예. 그러면 오히려 소득이 중요한 거예요. 월소득. 그렇죠. 그게 훨씬 매월 더 중요해요. 얼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중위소득 326만 원으로 둘이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중위소득이라는 건 어찌 보면 중간의 소득이니까 네, 네, 네. 내가 이 전체 전국에서 중간 정도의 뭐 집값이든 뭐 물가인 지역에 살면은 326만 원으로 어떻게 되겠는데 예. 서울 사는데 중위소득이면 예.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상관없는데 네. 그렇게 안 된다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죠. 제가 이제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금 2억 원 받았는데요. 그걸로 주식 투자해서 축여서 어떻게 노후자금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말 들으면 당황스럽죠. 아, 왜냐하면 젊을 때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그거 날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여튼 그런 돈에 맞춰서 사는 노력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이 좀 선진국에 없어요. 비해서 좀 모자라지 않은가 그런 하긴 생각이 저도 그 댓글을 보면은 이제 네. 막 50대 후반인데 예.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불리고 싶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퇴직 직전에 있는 게 50대 아니에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50대 퇴직한 사람 많죠. 그렇겠죠. 50대 가구의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평균 총 자산이 얼마냐면요. 5억 6,700이에요. 5억 6,700만 원. 네.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많이 많잖아요. 네, 네. 가계 부채가 평균 1억 74만 원이더라고요. 음. 그거 빼게 되면 4억 6,666만 원이거든요. 네. 언뜻 생각하면은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6,6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네. 문제는 그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아. 그 집을 빼고 나면 6,100만 원 났거든요. 네. 6,1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아, 그래 무조건 일을 이제, 해야 하든지.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조급하니까 뭐냐면 6,100만 원으로 뭐 주식을 어떻게 네, 해보고. 좀 해볼까. 네. 이 동학개미분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 60대인데 근데 그 코인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거 가지고 날리면 네. 그냥 더 불행해지고 네. 문제는 또 집을 팔아 살아야 되는데 네. 이게 저는 집값이 이웃나라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재산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일부 빼면 없거든요. 네. 보통 사람은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국민연금. 저 놀랬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네.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노령연금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받는 분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 54%밖에 안 돼요. 54%. 절반 정도밖에. 나머지 분들은 아예 연금도 없는. 그죠. 국민연금 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수령액인데 네. 월 60만 원 미만이
78%예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7.7%고요. 100만 원 이상이 7%밖에 안 돼요. 그래요. 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은 뭐 아까 말한 중위소득이 뭐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뭐 최저 용돈 수준도 안 되는 거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직장인들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퇴직연금 적립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눴더니 네. 평균 3,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1년 생활비 될까 말까 하고. 그다음에 개인연금도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그 계좌당 개인연금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두 개 다 받아봤자 2, 3년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네. 결국 남는 건 집안채란 말이죠. 그렇죠. 예. 야. 그걸로 노후를 살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죠. 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뭐 보완이라고 할까? 그래서 네. 뭐 주택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연금이 거의 그러면 유일한 대안 같은.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 준비가 네. 나이 들어서 준비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이게 제가. 아. 근데 옛날에 노후 관련 무슨 강의를 하게 되면 노인분들만 와서 다 듣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말하는 거는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은 30대, 40대, 5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지금 3, 40대들은 뭐 네.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준비하면 할 수라도 있지만 네, 네. 이제 60대이신 분들, 네, 뭐 네. 50대 후반인 분들은 예. 일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소득을 벌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해결책이 마땅치가 않을 그러니까 수 이제 있잖아요. 있는 집을 저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연금 받아서 어떻게 최소 생활비라도 마련하고 네.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네. 둘째가 건강이고 네.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그나마 돈이 좀- 되든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저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가장 강조하고 있죠. 아, 일은 뭐 할 네. 수 있으면 하지만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네. 결국에 일을 못하는 분들이거나 소득이 너무 낮거나 이런 분들은 네. 뭐 소위 말하는 노후 파산 막 네. 이런 쪽으로 가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이 지금 60대 분들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다 나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나름대로 하셨을 텐데 네. 노후 대비가 이렇게 안 된 요인이 뭔가요? 이게? 제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고령화의 속도라고 할까요? 그게 그냥 빛의 속도로 빨리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되면요. 네. 늙기 시작하는 사회라고 그래서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그게 20%가 되면 화끈하게 늙었다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20% 되는 시점까지의 그 기간을 몇 년 걸렸나가 고령화의 속도라고 그래요. 네, 네, 네. 그게 프랑스는 155년 걸렸어요. 155년. 예. 예. 근데 이웃나라 일본은 35년 걸렸어요. 네. 그 4배, 5배 속도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난 30년 가까이 그 적응을 못하고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네. 갑자기 하니까. 네. 근데 우리는 더 화끈한 게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거든요. 25년 만에. 예. 와.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죠. 주택에 관한 생각이라든지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이라든지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나의 노후에 관한 생각 또는 직업에 관한 생각 네. 이런 생각을 그냥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했던 걸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중에서도 가정경제 측면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절약이라고 봐요. 절약.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거든요. 네. 예를 하나만 들면요. 필요 없는 자동차. 아. 예를 들어서요. 재미교포인 분이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네.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네. 저도 서울 시내에서 여기저기 강의 다니는데요. 지하철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철 근데 제일 빠릅니다. 꼭 어디 가면은 차 갖고 오세요? 몇 번이세요? 그 다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일주일 동안 세워놨다가 주말에만 쓰는 차도 많이 있고 네. 그것만 줄여도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거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차를 끌고 다니면 오히려 손해인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네. 어젠가 한번 그 저녁 퇴근 시간 때
경기도 나갔다 서울 들어오는데 네. 와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는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런 것들을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런 거 옛날식으로 다 하면서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당황스럽죠. 할 건 다 하면서. 예. 근데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 예. 외할아버지가 그 예. 환갑잔치 하신 게 제가 어릴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고작 몇십 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렇게 네. 확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요 1955년에서 60년까지가 네. 핵심 배비범 세대가 네. 출생할 때거든요. 그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저희 시골 고향에 전기 들어온 것도 1975년이거든요. 네.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네. 어떻게 둘이 만나서 출산율이 6.3명이에요. 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작년 2021년에 0.81명. 매년 120만 명, 평균 100만 명, 많을 때 120만 명 태어나던 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세상이 지금 25만 명 정도 낳는 때하고 같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가 힘든 거죠. 그게. 음.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야, 그러면은 지금 부모님 세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네. 실수했던 것들이 예. 그러면은 뭐 내가 너무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네.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어요. 54세. 그게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네. 그러니까 32년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는 그 할아버님 환갑잔치하고 그럴 때는요. 축하할 그냥 일이죠, 진짜. 그 노부모 부양 기간이 5년이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이거든요. 네.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너무 빨리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 옛날에는 또 자식들이 예. 어쨌든 노부모를 봉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6.3명 태어날 때는 6명이 부양하니까 아무것도 십시일반 하면 아니거든요. 되니까. 지금은 한 명도 뭐 없는 애 없는 집도 많으니까. 아. 근데 또 애들한테 돈은 또 엄청 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요. 작년에 CNN 미국 그 방송이요. 미국의 투자은행에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세계 주요국에서요. 주요국에서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 들어가는 총액을 GDP로 나눠봤더니요. 네.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2등이 중국이고 네. 3등이 이태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대비 세계에서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붓는 가장 많이 나라거든요. 그런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예. 그러면 그거 말씀하신 대표님 얘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식들한테 투자하면 그 이상이 돌아왔는데. 그렇죠. 뭐냐면 옛날에는 사교육비가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고성장 시대는 신규 취업이 많기 때문에 네. 취직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저성장기에는 신규 취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직할 때 저쪽에서 나를 뭘로 뽑냐면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평판. 네. 한마디로 인간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거기서 잘못되면 끝이에요. 그렇죠.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데잖아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또 요즘은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33년이 되면 지금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을 창의력 있는 애들로 키워야 되는데 과외 공부 들여서 위탁 교육 시켜가지고 뭔가 옛날에 맞는 교육을 시켜놨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게. 야.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35년이면 되게 빨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빠를까 했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더 빠르다는 거잖아요. 25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러면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인구 구조학적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예, 비슷하게. 예.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인분들도 1인 가구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요. 그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요. 네. 혼자 사는 네. 노인이 16%예요. 16%요. 근데 일본은 30%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0몇 년 지나면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여성인데요. 네. 70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거든요. 저는 그 여성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남편 먼저 가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그 혼자 사는 시기를 제일 좀 신경 쓰시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럼 그게 그건가요? 원래도 네. 남자가 보통 나이가 많잖아요. 결혼할 네. 때. 네. 네. 근데 남자가 평균 수명이 좀 낮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 혼자서 할머니가 혼자 사는 기간이 한 10년은 된다. 남성들은 부인하고 사별하고 나서 혼자 남는 기간이 한 9년에서 10년쯤 되는데 아. 여성들은 남편하고 사별하고 혼자 사는 기간이 그 15년에서 16년. 진짜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싫으면은 어떻게 하냐? 네. 제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된다고 그러죠. 요즘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네. 전체 결혼한 커플 중에서 연하의 남자와 결혼한 커플의 비율이 16%더라고요. 우리나라. 하긴 사실 평균 수명만 네. 생각해 보면 그게 네. 맞긴 한데. 그 요즘 젊은 여성들은 네. 통박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듣기로는 네. 아무래도 할머니가 혼자 산다 그러면은 네, 네. 할아버지 혼자 사는 것보다 뭔가 네. 돈 버는 게 더 힘들 것 같거든요. 뭔가 체력적으로나 뭐 그러니까 뭐냐면 신체적으로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요. 여성 혼자 사는 게 좀 자기 스스로 일도 하고 애도 봐주고 이렇게 편하다는 말은 맞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네. 제 아는 사람이 한 10몇 년 동안 그 남편 암 수발을 했거든요. 이분이 자기 아르바이트하고 직업 좀 돈 좀 벌던 사람인데 남편 간병을 해야 되니까 일을 안 하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10몇 년 동안 병원비로 들어가고 나니까 빚만 잔뜩 지고 남편은 돌아가시고 혼자 되니까 네. 그래서 노후 빈곤율은 여성이 세대주인 세대가 빈곤율이 높아요. 아.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요. 네. 노인 중에서 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사람을 노후 빈곤층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빈곤율이 이 남성은 30.5%인데요. 네. 여성은 65%예요. 와.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소득이 없고 네. 근데 남편들은 보면은 평소에 일을 했잖아요. 네. 또 이거 연금도 많이 가입하고 그랬는데 여성분들은 뭐 우리나라 대부분 일도 할 기회가 별로 없었고 네네. 또 그리고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연금 가입한 거 없고 네. 근데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병원비 쓰고 떠나버리면은 여기 70세에서 75세까지 의료비가 피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재산도 적은데 65세 넘어서 노인 되고 나서 그 부동산 값이 한번 폭락을 한다든지 또는 창업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중대 질병에 걸려가지고 돈을 다 날린다든지 황혼이혼해 가지고 반씩 나눈다든지 이래서 빈곤증 되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러면 뭐 국가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뭘 대비를 하거나 뭐 대처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32%로 네. 그게 가구 원수로 볼 때는 아직 제일 높아요 사실은. 근데 더 높은 나라가 스웨덴인데요. 네. 거기는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이 57%고 57%요? 수도 스톡홀름은 60%예요. 네. 그러니까 온 천지가 혼자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은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예요. 네.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건 다 해준다고. 그렇죠. 또 혼자 살더라도 이 중대 질병미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나도 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살더라도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또는 새로운 유연사회 취미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된 시대가 됐는데 그때에 대비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첫째가 연금, 중대 질병보험, 네. 그다음에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요.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혼자 남아서 10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연금을 들어도 아내도 좀 뭐 들고 그렇게 드는 것도 있고 한 예를 들면은 제 아는 변호사 한 분은요.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네. 사용권은 만화님한테 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는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3대가 네.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같은 건물 또는 근처에 아. 살기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네네. 모여 살도록 집을 개축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준대요. 아. 그리고 노인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과의 그룹 리빙, 공유 경제 네. 이런 것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는
대형 고층 아파트들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대형인데 고층이요. 예, 예. 왜요? 고독사하기 딱 좋은 거죠. 고독사.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더라도 외롭거든요. 네. 고독력 네. 이걸 키워야 되고.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예. 되게 우울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사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거는 경로당 있잖아요. 네. 이런데 경직돼 있거든요. 거기 모여서 고스톱 치고 그냥 할머니들끼리 점심 해먹는 장소라고 생각을 많은 데에 하고 네. 있거든요. 할아버지들은 잘 안 가고. 거기 가면 60대가 막내라고 막. 뭐 그러니까. 근데 일본의 병원을 보냐면 시니어 살롱이라고 있어요. 네. 같은 이름이라도 경로당보다는 살롱이 낫잖아요. 조금 더 낫네요. 살롱이라고. 네. 그래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뭐 하는 그런 것들 해서 제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아침에 나 오늘 살롱 간다 그런데요. 네. 그렇게 돼서 어울리게 되면은 외롭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일본의 시니어 살롱이 사실은 일본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로당을 보고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원조인데 아직 그런 거를 못 했구나. 네,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막 겪다 보니까. 아, 그러면 아직 국가적으로 뭔가 대단한 어떤 대책이 있다거나 이런 저는 뭐 좀 국가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어렵겠죠. 예. 뭐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 정도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에 개인이 잘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네. 근데 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좀 많긴 많다. 그래서 이제 정부 시책이라고 보면은 네. 연금 같은 데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국가 재정은 어려운데도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이유가 네. 이제 당신들의 노후를 정부가 책임질 수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네. 그런 거를 개인들은 활용해야 되고 야. 정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요즘에 네. 뭐 욜로는 요즘에 조금 좀 줄어들긴 했지만 네, 네. 그래도 뭐 30대나 40대까지도 이제 아예 이렇게 복잡하게 결혼하고 힘들 바에는 예. 그냥 혼자 산다. 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예 시작부터 비혼으로 쭉 간다. 그러면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을 생애 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또는 평생 미혼이라고 평생 그러거든요. 미혼. 네. 근데 그 생애 미혼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였어요. 다 했네요. 그때는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안 하면 예, 좀 예,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때는. 예. 또. 근데요. 네. 이게 2020년에는요. 네. 남자가 16.8%, 여자가 7.5%로 늘어났어요. 근데 네. 놀란 건요. 이웃나라 일본이에요. 네. 일본 남자의 27.5%, 네. 여자의 17.몇 %인가가 네.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거의 남자는 3명 중에 하나. 네. 네. 근데 뭐가 좋은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갈 거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하는 건 자기 인생관이니까 좋지만은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노후 준비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해야 되죠. 그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거 대비해서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결혼들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리고 안 하는 건 되게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살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 있잖아요. 그런 걸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더 신경 써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맞춰 사는 거를 지금부터 조금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연금을 단단히 들어두는 거. 네. 중대 질병보험하나 단단히 아, 들어두는 근데 거. 그거 맞네요. 예. 혼자니까. 그렇죠. 내가 아프면 예, 답이 없으니까. 들어두는 거. 아. 그다음에 가족이 없으니까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어떻게든. 요즘 신림동 같은 데 가보면요. 네. 어떤 집에 남들끼리 다 모여서 살잖아요. 네네네. 그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공유 주거 뭐 이런 외롭지 거. 않게. 예. 네.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 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근데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한데 어색하네. 이게 조만간 급격하게 다가올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관이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네. 그러면 그런 준비를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더라도, 예, 안 하더라도. 누군가랑은 같이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같이 네. 혼자 살 수는 있는. 없으니까 예. 사람은. 그리고 이 아까 말한 고동력을 키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고동력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 혼자 있어도 예, 괜찮아. 혼자 있어도 뭔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건 뭐 어떤 취미를 만들든 종교를 가져도 좋을 거고 그다음에 뭐 취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밥 먹으면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요즘에는 오히려 혼밥이 편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네.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긴 또 노년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재산 분할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저 지금 우리나라에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요. 네. 1990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5%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2020년에는 37%. 2000년 초에 일본에서 황혼이혼이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가 생각했는데 네. 아니고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더라고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혼율 1등이거든요. 그래요? 일본은 아직도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은데 네. 우리나라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조심해야 되죠. 네. 여기서 만약 이혼이나 하는 날이면 노 파산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소득도 없고 지금 네. 자산도 얼마 없는 네. 노년분들의 또 네. 거기서 또 쪼개져 버리니까. 네, 네. 야, 그러면은 혹시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궁금한데 일본은 그게 그래도 좀 노년에 같이 사나 봐요. 일본 같은 나라는 남편이 현역을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은 일하고 일로 나가고 부인은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훨씬 가부장적인가 그래서 보죠. 따로 놀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퇴직하고 나서 30년 만에 갑자기 남편이 집에 딱 앉으니까 네.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젊을 때부터 커플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출장도 허락받아야 가고 네.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감이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꼭 퇴직해서 이혼할 그런 이유가 없죠. 이혼할 사람들은 진작에 이혼했겠구나. 그렇지. 예.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참다가. 이게 참다가 나이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에서 퇴직한 남편 중에 인기 1번이 뭐냐면은 요리 잘하는 남편이라든지 건강한 남편이라든지 뭐 싹싹한 남편이라든지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이 아니고 그래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일본 그 부인들이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그다음에 암 공포증, 십이장 궤양, 네. 그다음에 뭐 키친 드링커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갔잖아요. 요즘 또 젊은 세대는 다를 거예요. 다 맞벌이 하니까. 네. 근데 우리 세대는 안 그렇잖아요. 따로따로 놀다가 네. 30년 만에 만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긴 이게 지금 30대 뭐 40대들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예. 부모님은 뭐 남편은 완전 일만 했고 아내는 또 주부였던 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예. 갑자기 같이 살으라고 하니까. 그게 내가 조심스러운 네. 게요.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작년 말에 어느 지상파 방송에서 네.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를 주제로 토크를 하는데 네. 패널이 남자 넷 여자 넷인데요. 네. 그 MC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 남편도 아내도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8명 중에 7명이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갑자기 남편이 집에서 있기 때문에 속박되는 것 같다. 네. 뭐 일 좀 시켰는데 너무 서투르니까 짜증난다. 근데 또 남편은 뭐냐고 하냐면 불편해하는 마누라 보는 게 또 불편하다. 네. 예? 저는 불편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별로 집에 없으니까. 계속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가니까. 제가 그래서 자랑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데 뭐냐면 이게 다행이구나. 저도 집에 있으면 우리 집 사람도 한성갈 하니까. 원래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이렇게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 훈련 같은 건 생각도 못한 채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20년 만에 확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기 처방으로는 뭐냐면 남편들이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노력하는 게 참 시급하다. 뭐라도 해라. 네, 그런 생각이 나가서. 들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퇴직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한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심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공무원분들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읽은 수기에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네.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분은 상당히 고급 공무원 한 분인데. 그러겠죠. 예.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주간도인 보호센터. 요즘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좀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이것도 예.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면접 보고 붙어가지고 네.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는가 했더니 월급을 70만 원 받고 네. 집에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아,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읽은 그 수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나가야 되는구나. 네. 근데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근데 저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네. 이제 8살짜리 애가 있는데 네. 애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보면 귀엽고 이렇게 이쁜데 네. 하루 종일 있으면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있으면 뭐 해달라고 그러고 막 놀아달라고 하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네. 이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왜 와이프가 싫어하냐 이렇게 하는 남자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왜냐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내분들은 음. 그 30년 동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겠죠. 집에서. 나도 할 거 많고 바쁜데 남편 출근하고 애 학교 가고 나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 그게 버릇이 들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거기다 또 남편분들이 또 약간 부모님 세대들은 아직까지는 또 약간 좀 뭐 해달라 권위적이다가 뭐 이래. 거기다가 또 약간 고위직에서 또 퇴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부하 직원처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네.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구나. 참, 이게 이혼도 사실은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황혼 이혼도 엄청나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아직 온 게 아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막 한 50대 초반이시거나 아니면 네. 40대 후반이신 분들은 네. 황혼 이혼을 안 당하려면 예. 미리미리 좀 뭔가 좀 같은 활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인생 단계별로 나이 연령대별로 준비할 거를 미리미리 생각해야 되는데 네. 저는 20, 30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시작과 동시에 삼층연금,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가입해서 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인적 자본 투자. 네. 돈을 꾸어서라도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100세 시대는 일을 오래 해야 되니까. 오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20, 30대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요. 나중에 중대질병 걸리면 그게 파산이 되니까 안 걸리도록 이 건강에 조심하는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고 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중대질병 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 이게 40대 할 일이고요. 40대 할 또 하나 일은 뭐냐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자립인으로 키워놓는 거.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이 애들한테 영어 수학 말고는 가르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자립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 네. 자립이 뭐냐면 첫째가 행위의 자립. 내가 가고 난 자리는 남이 와서 치우면 안 되잖아요. 네. 요즘 옛날보다 좋아졌지만 아직도 목욕탕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지가 할 일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또 회사에서도 어떤 친구가 하면은 못 믿어가지고 누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게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 네. 우리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남의 눈 때문에 제일 미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종속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자기 소신대로. 그러게야지 직업관을 갖는다든지 뭐 그다음에 절약을 하려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의식의 자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자립. 근데 경제적 자립 중에서 돈 버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네. 맞춰 사는 능력. 그렇죠. 본인 능력에 맞춰서 살면 그렇죠.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본인 능력보다 항상 높게 막 쓰려고 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0, 30대는 삼층연금하고 인적 자본 투자 열심히 하고 네. 40대는 건강 리스크와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50대가 되면요. 퇴직에 가까우니까 네. 가계자산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니까 네. 부동산이 바짝 잘못되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문제하고 우리나라는 또 가계부채를 많이 안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분제 부채 이 부채 비율이요. 네.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을 때는 일본의 경우는 20, 30대예요. 179%. 네. 그때는 빚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5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사가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네.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집값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사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을 샀어요.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1991년인데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안 팔려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왜?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부채 비율이 제일 높은 게 30대인데 네. 131%. 그런데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됐는데도 빚이 83% 그냥 있어요. 네. 우리는 왜 그러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계속, 30평에서 40평. 계속 그러면서 네. 은행에서 3년짜리 4년짜리 기간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내일 모레 퇴직인데도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20년 30년 후 노후에 혹시라도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럼 우리나라는 아까 그 자동차도 얘기하셨지만은 그냥 좀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훨씬 큰 건가? 그러니까 안분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큰 거는 어떻게 보면 향상심이 네. 있다는 건 좋은 건데 네. 지금 같은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는 사실은 절약이 중요하거든요. 맞춰 사는 능력이. 네. 그러니까 선진국도 그래서 다 이렇게 근검 절약하는 거예요. 부자 나라인데도. 근데 우리는 엊그저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시절만 살았기 때문에 아직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저는 지금 30, 40대가 어른 되면 또 달라지라고 생각해요. 현재 이 노인들은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평생 현역.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올림에서 52세에 퇴직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네. 평균 수명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이거든요. 네. 그럼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죠. 일해야지, 네.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이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하라고 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가거든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곱하기 365일. 할 일이 없는데 예, 11시간이 남으면 예, 그거보다 예. 힘든 건 없죠. 그렇죠. 365 곱하기 31년 하면 12만 4,465시간이에요. 12만 시간. 그래서 제가 퇴직 후에 12만 시간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12만 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네.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하나 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평균 1967시간이에요. 네. 12만 4,465시간을 1967시간을 나누면 약 63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네.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네. 현역 시절에 63년에 해당한다. 아, 100살까지 진짜 긴 생각하면 시간이다. 엄청나게 긴 기간이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아니다.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저는 우리나라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 네.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자산이 5억 6,700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부채 빼면 1억 74만 원 빼면 4억 6,660만 원인데 거기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545만 원이에요. 남는 게 뭐냐? 이거 빼면 6,100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네. 근데 선진국은 재산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갖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 공무원, 군인 빼면 없거든요. 네.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54%밖에 안 되잖아요. 65세 이상 노령. 네. 그리고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8%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네. 퇴직연금은 뭐 있는데 가입자 수로 전체 금액을 나눠봤더니 한 3,800만 원. 개인연금도 많지도 가입도 안 했지만은 계좌당 금액이 5천만 원. 네. 전체 받아봤자 몇 푼 안 돼요. 그러면 이 남는 게 달랑 집 한 채거든요. 근데 그 집이 잘못하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네. 10년 후가 되면 일본 집 세 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재작년에 151만 채 빈집이 있더라고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네. 그리고 120만 명 태어날 때 집에 대한 수요하고 20몇 명 태어날 때 집에 대한 수요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20년 30년 후에 지금의 집값이 유지될 건가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결국 남는 건 뭐냐? 일하는 수밖에 없다. 일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친구분들의 어떤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일을 좀 대부분 못하시나요? 뭐 50대 중반에 나오죠. 그럼 뭐 근데 특별하게 이제 뭐 하실 수 있는 우리 세대는 그나마라도
좀 고성장 시대 살아서 집은 한 채씩 갖고 있고 뭐 약간 이제 금융상을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걸 헐어서 싸는데 제 친구들은 다 직장생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닌데 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갈 네. 수도 없고 갈 나갈 수도 수도 없고 사람 보이는데 못 가고 그러니까 네. 돈이 없어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은 이 부부간의 화목을 위해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근데 네. 그 일이라는 게 하고 싶어도 누가 시켜줘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 일만 줘봐 왜 우리 일을 안 해. 다들 그러죠. 네. 이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래서 3, 40대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창직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직. 새로운 네. 일을 만들어내는 시대. 네, 네. 요즘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뭐 인터넷 장의사. 저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다. 네. 정리 컨설턴트. 네. 저도 사실은 노후 설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기가 뭐냐면은 자산운용사 사장을 하면서 자산운용업이 잘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을 쫓겨서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네. 그러고 미국, 일본을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게 노후 설계 교육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하게 되면은 회사하고 같이 회사에서 오래 있을 수 있고 네. 만약 아니면 그 일을 갖고 나와서 제가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 수도 있고. 1년 반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그게 못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체면을 버리고 몸 약간 허드렛 일에 해당하는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없죠. 대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안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보면요. 그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일본이 아파트 관리인인데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그래요. 50대 1. 예. 와. 또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요. 네.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음. 근데 애만 키우는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그 대학 나오는 애가 간호사 자격을 또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우리도 네.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 개호라고 해가지고 네.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네, 네.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서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네.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때리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네. 제가 놀란 게요.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늘고 있어요. 네. 기사분이 60이면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네.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네.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네, 네.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장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도 주위에 지금 그런 사람이 알게 모르게 막 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자기 형편에 맞게.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평생 현역을 할 수 있던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지금부터 47년 전에 1975년에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연수 받으면서 일본의 노인들이 일하는 사례를 본 거. 네. 아,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보다 30년 또, 빠르니까.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네.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있던 비즈니스 호텔에 저녁 5시가 되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네. 할아버지들이 밤땅본으로 교대를 하더라고요. 인류 호텔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그 쇼크를 받은 거가 제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 후배들한테 30대, 40대, 50대한테 네. 이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그 간접 경험을 여러 번 한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간접 경험으로 빨리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해서 네.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자산운용사 사장하면서 제 일의 연장선으로 투자 교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젊을 때 그런
이 뭐랄까 문제 의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30대도 40대도 예. 뭐 그러니까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쭉 가는데 네. 지금 급변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네. 뭔가 미래를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유망 직업이 결국에 좀 노인 대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새로운 근데 비즈니스로. 저는 그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해온 일이 있으니까 네네. 그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하고 그게 가장 좋다. 예, 그게 못했을 때는 체면을 버리고 체면 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반대로 네. 오히려 그런 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예. 조기 은퇴해가지고 네. 나는 이제 사실상 연금처럼 뭐 네. 이렇게 평생 수익을 만들어서 그걸로 네. 이제 살겠다, 만족하고 살겠다 이건데 네. 파이어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화이어족은요, 그거는 자기 인생관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미국에서 1990년대에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확 늘어났는데 네. 뭐냐면은 재테크를 많이 해가지고 확 돈 벌어서 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극단적으로 절약을 하는 거예요. 네네. 심지어 소득의 막 7, 80% 저축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또 극단적으로 절약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요. 그 번 돈이 그다음에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잘못해서 깨먹어버리면 계획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첫째고요. 네. 재산은 유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일거리가 일이 없으면요. 음.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40대 50대가 돼가지고 동기생들은 각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자기만 마땅한 일이 없으면요. 공허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기 싫은데 네. 막상 일이 없으면 일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파이어족들은 네. 하고 싶은 일, 취미 이런 걸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해하는 게 재테크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놀고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죠. 파이어족의 의미가 좀 다르다. 의미는 아껴서 절약해서 돈 모아가지고 생활도 절약해서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래서 제 그 아는 사람 중에는요.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이 있는데 네. 그게 상당히 힘든 직업이거든요. 40대 중반까지 뭐 주말도 없어요. 네네. 이래서 연봉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 아껴서 딱 모아가지고 섬 하나 사서 개발하거나 무슨 사회공헌 무슨 사업을 하거나 네. 취미로 뭔가 하나 하거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음. 화이어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화이어에 대한 오해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 하면은 네. 빨리 재테크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돼서 그 부자를 파이어족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살자.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이거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풍족하지 않게 사는 거죠. 예, 그냥. 예. 그러면은 그 맞벌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 맞벌이 하는 분들의 고민이 사실 아이 때문에라도 막 그만둘까 외벌이 할까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맞벌이를 하는 게 좀 아, 유리할까요? 그럼 맞벌이 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요즘은요, 그 남자들이 가사 노동을 여자와 똑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네. 있지 않나. 네네네. 그리고 남자들도 출산휴가를 받는 게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되고 네. 더 큰 거는 뭐냐면 이 국가가 이 보육 문제는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 옛날에 고성장 시대에는 남편 혼자 벌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맞벌이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육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져 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부부 간에도 똑같이 남녀 구별 없이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되고 네. 그리고 조부모들도 뭔가 당당하게 도와주고 당당하게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 조부모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외벌이로 하는 것보다는 맞벌이하면서 돈을 벌어서 조부모들도 좀 돈을 그렇죠. 주면서 네. 일종의 그냥 예. 공동체 예. 형식으로.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양육 개념에 대해서 네. 좀 노부모들을 좀 이렇게 재교육하고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 한때 저희 포럼에서요. 네. 그런 그 조부모에 대한 그 손자 손녀 양육 그런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 같은 거 좀 네. 세미나도 하고 한 일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랑 딸의 그 예. 시각 차이도 요즘에 그럼요, 많으니까 그럼요. 예. 막 그, 애들 막 키운다고 생각하는 예, 예. 그 엄마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블로그에 아.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험담을 인터뷰해가지고 취재해서 실기도 그랬거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애아빠라서 느끼는 게 초등학교를 가면은 네. 1시인가? 뭐 네. 1시 반인가 와요. 그렇죠, 애가.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맞벌이 하라고 하는 건지 예, 예,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정부가 저는
그 자녀 양육에 관한 그런 거를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해결 안 하고 도대체 어디다 돈을 쓰는 건지 그러니까, 네. 최소한 6시 7시까지는 봐주는 시스템을 네.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애를 낳으라고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냐 우리 출산율이 낮은 거가 큰 문제잖아요.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네.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어쨌든 노후 대비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소득도 중요하긴 한데 네. 어쨌든 자산도 네. 가지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표님은 이제 연금 이런 걸 좀 쪼개라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월 소득이 나오는 거를 좀 구축을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그 기본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 노후자금을 몇 억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당신의 노후의 주 소유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독일,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은 네. 예, 연금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7, 80%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2%밖에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에 주 생활비를 조달했느냐. 1980년도 조사에서는 자녀의 도움이었어요. 자식의 생활비 도와줬어요. 네. 근데 그게 2020년에는 자녀의 도움이라는 비율이 14%로 줄어들었어요. 72%가. 네. 거의 안 도와준다는 얘기죠. 못 도와주죠, 뭐 네, 네. 자식들도. 아마 한 2, 3년 지나서 조사 다시 하면은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0.7%밖에 안 되고 일본은 1.9%고 거의 없네. 독일은 0.4%. 네. 그러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금이 준비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20, 30대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시작을 해야 되죠. 아. 그래서 30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연금이 나오니까. 네. 그걸 못하고 퇴직한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냐. 그런 사람들은 주택, 네. 그다음에 농지, 담보를 해서 생활비 받아서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같은 걸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단기간에 성장을 좀 급하게 네. 하다 보니까 네. 욕심이 더 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외국 네. 선진국 대비해서 예. 아, 나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죠. 좀 더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거, 좀 더 비싼 거 사서 좀 돈을 더 불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외국은 어찌 보면 좀 일종의 포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냐면요. 고성장기에는 그런 게 가능해요. 네. 어제보다 그 오늘이 좋아지고 네. 오늘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절약이 강조되는 거예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읽은 책이 인상이 깊은 게 뭐냐면은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거다 이거죠. 네. 고성장 고금리 시대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막말로 엿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절약이 이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 십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제 생각도 고성장 마인드에 있을 때니까 그때 제가 그래서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네. 근데 지금 시내 서점에 들려보면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맞아요. 쫙 깔려 있거든요. 네. 이게 시대의 반영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고성장 시대의 마인드를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래도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네. 20, 30대 아니면 3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인 분들한테는 그럼 저축을 얼마는 해라. 네. 이게 우선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까 뭐 소비를 좀 줄여놔야 그걸 뭐 연금을 넣든 뭐 집을 사든 뭐 주식을 하든 할 텐데 네. 지금 아까 너무 과도하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 절반 이상은 저축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근데 그 과도하게 쓴다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아까 자동차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보통 직장인들이 일주일 내내 차 세워놓으면서 차 한 대 그것도 좋은 차 없으면 쪽팔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네. 뭐 그랜저 네, 네, 정도는 네. 타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재미교포가 네.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는데 네.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음. 제가 여의도에 살고 있는데 여의도에 네. 제 다니는 교회에 보면요. 같은 여의도에서 자동차 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 세워놔서 네. 경찰들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을 눈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한 거예요. 저런 걸 아끼지 않고 어떻게 노후 준비가 되는가. 그렇죠. 이미 겪어봤으니까 예, 예, 거기는. 예.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팍팍팍 이렇게 늘어날 때는 네. 이런 게 쪼잔해 보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긴 그렇죠. 뭐 네. 어차피 나중에 돈 벌 거 미리 좀 네. 좋은 거 사자 이런 마인드가 좀 그리고 컸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전에요. 서울의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세 커플을 인터뷰한 일이 있거든요. 네. 그 세 커플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인데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연 1억을 번대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의 과외비로 들어간 돈이 3,3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책값 있죠. 네. 등록금 있죠. 옷 사줘야죠. 빵 사줘야죠. 게임기 사줘야죠. 먹고 살아야 되죠. 언제 저축을 합니까? 그런 거를 고성장 시대의 마인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근데 이 마인드를 버리기가 참 예. 저도 어려운 게 그러면은 애 그냥 예. 학원 보내지 말고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아, 그러니까 방치하는 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저는 그 애들을 과외 공부시켜서 생각하는 애들로 만들면은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됐다. 공부를 시키더라도. 하더라도. 근데 뭐냐 위탁 교육이거든요. 네. 엄마들이 좋은 선생 누구라더라 해가지고 하긴 뭐. 거기 네. 딱 뺑뺑이 돌리잖아요. 네네네. 얘네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의사로 다닌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네. 부모가 그것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판단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계속 찾아내는 데다가 네. 뭐 차라리 네. 뭐 교육을 시키면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가 뭐 교육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고 다닌 거예요. 하긴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했는데 요즘 부모들은 제일 그 자녀들한테 간섭하는 게 문제거든요.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네.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거기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거창고등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모인대요. 근데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농사지어서 보낸 분.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자기 아들이 최고래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대요. 골치 아픈 게 누구냐? 서울에서 온 교수 아들, 아. 박사 아들, 고관 아들 골치 아프대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 시켰으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교육의 도리를 배우지 못한 부모들이 더 잘 지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긴 배운 그러네. 부모들이 반성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예, 이게 약간 고성장 시기 때는 직장이 늘어나고 있었으니까 네, 네. 이대로만 가면 무조건 막 성공인데 이제는 일이 줄어드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모르겠는데 그 저희 업계에서 몇 년 전에 이 사내 변호사 한 명 뽑는데 50명이 모였더라니까요. 네. 50명이. 50대 1. 네. 예. 근데요. 지금 변호사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우리나라 변호사 등록 1번이 1906년에 나왔대요. 만 번째 등록이 2006년.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10,000명으로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네. 그때 변호사는 끝내줬죠. 귀하니까. 그렇죠. 옛날에 근데요. 뭐 몇십 또 명. 10,000명 늘어나는데 8년 걸렸고 네. 또 10,000명 늘어나는데 5년 걸렸어요. 아. 지금 변호사 3만 명 시대거든요. 네. 일이 없으니까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거든요. 요즘 의대 정원들이라고 난리잖아요. 네, 네. 제가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비쌀 것 같아요.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어머니들이 과육 공부 시켜가지고 교육시킨 거는 지금까지의 그런 좋은 회사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의사들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새로운 직업이 생길 때 내 아들을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었는가.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뭐 해외 주식이나 이런 네. 주식으로 아예 그냥 사교육비 대신에 그냥 이거 사주면서. 그래서 그걸로. 저는 투자도 그렇고요. 네. 우리 앞으로 직업도 그렇고요. 그 리스크, RISK,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해요. 네. 이게 문제예요. 언론에서도. 그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막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막 겁이 났어요. 네. 근데 십몇 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요. 네.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이거 딸한테는 얘기입니다. 뭐 하지 마라. 위험한 뭐 하지 회사 마라.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네.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안전. 지금 안전 우리나라 마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막말로 쪼다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네.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거든요. 그런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10% 넘게 금리 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영하는데도 이 리스크, 불확실성을 테이킹 안지 네.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왔거든요. 지금 저는 공무원분들한테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죄송하지만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화가 나면요. 행정기업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행정기업 위원장을 시켜요. 네. 그 사람이 칼 휘둘러요. 안전하잖아요. 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13만 명 늘어났대요. 네. 일본보다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거든요. 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많대요. 국민들이 화가 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엄마들은 애들한테 가지마 가지마. 그 근처도 가지마. 그렇죠. 판단력을 안 주죠. 예, 이게 문제란 판단을 말이죠. 해줘 버리죠. 돈은 돈대로 드리고 이게 지금 앞으로 세상에 큰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 리스크라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결여돼 네, 있죠. 네. 지금은 그냥 엄마 나 뭐 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예. 그러니까 힘든 저는 제일 삶을 우리 살아야 애들한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위의 자립. 내가 떠난 자리에 누가 손대지 네. 뭐 훔쳐되지 않고 그다음에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 네.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우리 애들한테 키워야 애들도 살고 부모도 산다. 그 생각은 꼭 해야 된다고 봐요. 경제적 자립이 좋은 직장을 얻어라가 아니고 자기 능력에 맞춰서 사는 예. 그 기준 이런 네. 것들을 스스로 만드는 거 네.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